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안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고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인심이 유독 야박하기로 소문난 관청과 그 주변을 맴돌며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어귀에는 아주 커다란 당산나무가 묵묵히 서 있어 오가는 이들의 유일한 쉼터가 되어주곤 했지만, 광화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서슬, 퍼런 기운은 언제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고 무겁게 짓누르며 오직 정적만이 감도는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내어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조차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서둘러 재촉하게 만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의 관청에는 월향이라 불리는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꽃처럼 고운 외모뿐만 아니라 달빛처럼 고결한 성품을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지방 관원들의 수탈과 핍박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월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마당으로 끌려나와 차디찬 바닥에 엎드린 채 매질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몸 안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모두 가슴을 졸이며 이 비극적인 광경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누구 하나 서슬 퍼런 관원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모진 매질이 이어지는 동안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는데, 월향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매질을 지시하던 최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매를 치라고 소리쳤으며, 마침내 월향의 하얀 옷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강한 의지는 꺾이지 않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다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적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관가마당 가득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어미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신비롭고도 슬픈 탄생의 순간이었으며, 월향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눈을 뜨려 애썼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핏덩이인 채로 차가운 흙바닥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한번 꽉 쥐어본 뒤에 비로소 안도한 듯 미소를 머금은 채 차디찬 바닥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광화 사람들은 죽은 어미와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재수가 없다며 혀를 찼으나, 평소 월향의 고운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늙은 심부름꾼 박노인은 차마 그 광경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몰래 다가가 아이를 자신의 낡은 겉옷으로 감싸 안으며 이 아이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박노인은 광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이 깔린 마을 뒷산의 작은 초가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달려갔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품 안의 아이가 식을까봐 자신의 천으로 꼭 껴안으며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월향의 넋을 기리기라도 하듯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박노인의 오두막은 비록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남루한 곳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으며, 노인은 아이에게 다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손주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박노인은 동네 안악들에게 구걸하다시피 얻어온 미움과 산에서 캔 약초를 달인 물을 아이에게 먹이며 밤잠을 설치고 보살폈는데, 신기하게도 다은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한 번도 떼를 쓰거나 크게 울지 않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짓곤 하였습니다. 대은이가 3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벌써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은이가 박노인이 읊조리는 옛날 이야기나 천자문을 한 번만 들어도 그대로 외워버리는 영특함을 보였기 때문이며, 노인은 혹시라도 최좌수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 아이가 해를 입을까봐 늘 조심시키며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키우려 애썼답니다. 대은이는 종이와 붓이 없어도 마당의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놀았는데, 그 글씨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과 같았고,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박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여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노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대은이는 마당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다가 할아버지에게 저 바람 속에는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이 섞여 흐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는데,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 아이는 진정 하늘이 내린 천재로구나 싶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험난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은이의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맑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아이는 기생의 자식이 아니라 신선이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며 수근거리면서도 대은이의 맑은 미소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다은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네 어머니는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분이셨으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러니 너는 항상 네 재능을 숨기고 몸을 낮추어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엄하게 훈계하며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답니다. 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자신의 힘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고서들을 읽으며 자신만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마을 서당 근처를 지날 때면 다은이는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훈장님의 강의를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으며, 가끔 학동들이 풀지 못해 끙끙거리는 난해 한 문장들을 혼잣말로 명쾌하게 풀이하곤 했는데, 이를 우연히 들은 훈장님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이미 다은이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난 뒤라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고을에 신동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대은이는 글 공부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도 발각 가뭄이 들 때는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정확히 맞췄고,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어 여러 번 큰 화를 면하게 해주었으나 정작 자신은 그저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은이가 자랄수록 그 비범함이 병 속의 송곳처럼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려 하는 것을 보며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는데, 특히나 그 당시 고을의 실세로 군림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최좌수의 집안에서 다은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의 대은의 앞날을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최좌수는 자신의 아들이 머리가 나빠 공부에 취미가 없는 것을 항상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마을에 떠도는 천재 아이의 소문이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월향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면서 다은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지우고 싶은 과거이자 현재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대은이는 어느 날 밤 박노인에게 할아버지, 왜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나요? 라고 물었고, 노인은 그 질문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다은의 거친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는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세상의 이치가 단순히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어간 광아 앞마당을 멀리서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차가운 땅 위에 맺힌 어머니의 한을 풀고 자신을 거두어준 박노인과 고을 백성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달림을 증인 삼아 굳게 맹세하며 소년기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와 산천 초목의 풀은 싹이 돋아날 무렵 대은의 소문은 드디어 광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고 최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을 뒤져 월향의 자식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다은과 박노인의 평화롭던 상골 생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며 고을 전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담담하게 책을 덮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세상을 바꿀 지혜의 안광이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곁에서 지켜보던 박노인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큰일을 낼 것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최좌수의 하인들이 유독 영특한 아이들을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다은이에게 당분간 산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으나 대은은 이미 자신의 숙명이 마을로 내려가야 함을 예견한 듯 할아버지, 제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당당히 맞서는 것이 도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굳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은의 목소리는 비록 소년의 것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힘과 논리는 장성한 선비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묵직하여 박노인은 더 이상 아이를 막지 못하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빌 뿐이었는데 이때 다은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지만 이미 학문과 세상 이치에 통달한 큰 그릇이 되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은이 월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은의 영특함을 아꼈기에 누구 하나 최좌수에게 밀고하지 않았으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결국 최좌수의 사악한 신복 중 하나가 박노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글 읽는 대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모든 비밀이 탄로나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신복은 다은의 목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듯 청가하면서도 힘이 있어 예사로운 아이가 아님을 확신하고 즉시 최좌수에게 달려가 보고했으며 최좌수는 그 아이를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천재성을 시기하여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잔인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그날 밤 꿈속에서 어머니 월향을 만났는데 그녀는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내 앞에 닥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속의 빛이 어둠을 밝힐 것이니 너는 그저 네가 믿는 정의를 따라가면 된단다.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으며 잠에서 깬 대우는 어머니의 향기가 방 안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노인이 잠든 사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지혜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며 다은의 머리 위를 비추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장차 다은이 겪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광가의 포졸들이 상골 오두막을 에워싸고 박노인을 끌어내며 다은의 행방을 묻자 박노인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으나 숨어있던 대은은 할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니 할아버지는 놓아주라고 당당히 소리쳤으며 그 기백에 눌린 포졸들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내 아이를 밧줄로 묶어 관가로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어린 다은을 보며 저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끌고 가느냐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안악은
집에서 갓 구운 감자를 아이의 품속에 넣어주며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빌었으며, 대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대우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으며, 그를 신문하기 위해 높이 앉아있던 최좌수는 다은의 얼굴에서 예전 월향의 단아함과 동시에 자신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속으로 크게 당황하였으나 겉으로는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내 이놈 네가 감히 천한 신분으로 양반들의 학문을 훔치고 마을 사람들을 현혹했느냐라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대우는 최좌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학문에는 귀천이 없으며 제가 배운 지식은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지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니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고 최좌수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좌수는 다은의 길을 꺾기 위해 그 자리에서 고난도의 경전 문구들을 들이밀며 해석해보라고 명령했으나 다은은 막힘없이 그 뜻을 풀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재 이 고을의 다스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관계에 모인 모든 이들을 경악해 했으며, 이를 들은 한 늙은 아저는 옆 사람에게 속삭이기를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암행어사 같구려 라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은의 천재성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세상의 근본을 꿰뚫고 있었기에 최좌수가 내놓는 어떤 함정 같은 질문에도 명쾌한 답을 제시했고, 오히려 최좌수의 과거 비리나 잘못된 판결들을 은유적으로 꼬집어 말하니 최좌수는 당장이라도 다은을 처형하고 싶었지만 구경하는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일단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힌 대우는 어두운 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이곳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우셨을까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좌수의 죄악을 만천에 드러낼 결정적인 기회가 올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사장 또한 다은의 소문을 듣고 그를 가련히 여겨 몰래 따뜻한 밥을 넣어주며 이복의 어린 친구, 어서 잘못했다고 빌고 이곳을 나가는 게 어떠한가? 라고 권유했으나 다은은 빙긋이 웃으며 잘못한 사람이 빌어야지 어찌 죄 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라고 답하여 옥사장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다은의 담대함은 오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은의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를 아끼던 많은 백성은 밤마다 광화 근처에 모여 다은의 안녕을 빌었으며 일부 장정들은 만약 대은에게 해가 생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분개하며 최좌수에 대한 불만을 키워나갔는데, 이러한 민심의 변화는 최좌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은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보며 어머니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읊조리며 다가올 거대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고을에 뒤틀린 행정을 바로잡고 죄인을 심판할 정교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매맞고 죽어간 기생의 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첫 번째 도전장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좌수는 마을의 유지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은을 다시 끌어내어 이번에는 마을에 닥친 고질적인 수리시설 문제와 세금 배분 문제를 해결해보라며 만약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세상을 기만한 죄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억지스러운 과제를 던졌는데, 이는 누가 봐도 12살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였으나 다은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우는 지형의 높낮이와 물길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하여 지도를 그려 보이며 어디에 볼을 설치하고 물길을 돌려야
가뭄에도 논이 마르지 않을지 설명했고, 또한 부당하게 매겨진 세금의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 세도가들이 가로챈 몫을 정확히 집어내니 현장에 있던 유지들은 혀를 내두르며 대은의 지혜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은의 활약이 커질수록 최 좌수의 입지는 좁아졌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 이는 단순히 한 아이의 똑똑함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 고을의 체증을 내려가게 해주는 구원자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대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단순히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는 것임을 점차 깨달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노인은 광화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고, 대은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돌아가신 월향의 하늘 조금씩 씻어내고 있음을 느끼며 이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결단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뿐임을 깨달았으며, 이렇게 다은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온 나라에 퍼질 준비를 마친 채 제1부의 막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최좌수는 어둑한 방 안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긴 담배방대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대은이라는 그 어린 꼬마 아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무참히 깎아내린 것에 대해 치를 떨며 어떻게든 그 아이를 영영 없애버릴 간악한 궁리를 하느라 밤새 뜬 눈으로 지샜답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 봉식이가 서당에서 매번 꼴찌를 면치 못하는 처지와 비교하여 천한 기생의 자식이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으며, 이는 자신의 가문과 높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이라 생각하며 깊은 열등감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고을의 장터는 어제 광화마당에서 있었던 다은의 놀라운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은 입을 모아 저런 신동은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인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대은이 지적한 수리시설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모두들 희망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칭송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을의 분위기 한쪽에서는 최좌수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낮은 속삭임도 함께 들려왔으며, 혹시라도 그 아이가 너무 앞서 나가다가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노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장터 구석구석에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좌수는 자신의 신복인 강선달을 조용히 불러들여 대은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강선달은 평소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던 자로 다은의 천재성을 역으로 이용해 그를 영모나 큰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세우자는 간악한 제안을 내놓았답니다. 그들은 다은이 머무는 옥사에 몰래 금부티를 숨겨놓거나 혹은 다은이 쓴 글 속에 임금님을 능멸하는 구절이 들어있다고 조작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들의 음흉한 웃음소리는 문틈을 새어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마을로 퍼져나갔으나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먹구름만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이 진사는 다은의 소식을 듣고 박노인을 몰래 불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말하기를, 이복의 박노인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잊지 말게나 그 아이의 재주가 너무 눈부셔 도리어 스스로를 태울까 걱정이니 당분간은 숨을 죽이고 최좌수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네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이 진사는 오랜 세월 관직에 몸담으며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수없이 보아왔기에 다은의 비범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으며,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떻게든 다은을 다시 안전한 상홀로 데려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옥사 주변을 배회하며 다은을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간신히 창살 너머로 다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은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적당히 물러나거라. 권력이라는 것은 칼날 같아서 네가 아무리 옳아도 네 몸을 먼저 상하게 할 뿐이란다 라고 울먹이며
아이를 설득하려 애썼답니다. 대우는 창살 사이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걷는 길은 어두운 밤길 같지만 제 마음속에 등불이 있으니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오히려 노인을 안심시켰으나 박 노인은 그 대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은의 어머니 월향이 죽을 때 원한을 품어 그 아이가 귀신의 힘을 빌려 똑똑해진 것이라는 최좌수 측의 교묘한 모함이었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소문에 하나둘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이의 천재성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이 늘어났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다은의 집 근처에서 도깨비 불이 보였다느니 혹은 아이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들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다은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평소 아이를 아끼던 안악들조차 이제는 아이가 지나갈 때 슬그머니 문을 닫아버리는 서글픈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최좌수의 아들 봉식이는 아버지가 다은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고만장해져 길거리에서 다은을 따르던 아이들을 괴롭히며 이놈들아 기생자식 밑에서 무엇을 배운단 말이냐. 너희들도 그 아이와 어울리면 똑같이 재수없는 없는 일을 당할 줄 알아라 라고 소리치며 마을 아이들을 겁주어 쫓아버렸습니다. 봉식이는 평소 대은에게 느꼈던 시기심을 폭력적인 언사로 풀어내며 마을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대은을 감싸던 소수의 사람들도 봉식의 행패와 최좌수의 위세에 눌려 점차 입을 다물게 되었으며 고을의 인심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마치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좌수는 관아의 보물 창고에서 값비싼 옥새와 금괴가 사라졌다는 자작극을 벌였으며 이를 다은의 소행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강선달을 시켜 다은의 낡은 오두막집 구석에 미리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게 하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는 다은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일격이었답니다. 포졸들은 최좌수의 명령을 받들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은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장판 밑에서 눈부신 금괴가 나오자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우리 다은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은 사정없이 노인을 밀치고 물건들을 증거물로 챙겨 관가로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다은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역시 천안피는 속일 수 없나 보구나. 재주가 많더니 결국 나쁜 길로 빠졌어라며 혀를 찾고 대은의 이름은 칭송의 대상에서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의 이름으로 전락하여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며 대은은 오간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은은 감옥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바다와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최좌수의 머리에서 나온 연극임을 간파하고 이를 되받아칠 지략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좌수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이번 기회에 대은을 처형하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는 누구도 넘볼 수 없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고을의 가장 큰 광장에 형틀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공개 심판을 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는 다은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월향의 이름까지 영원히 더럽히려는 간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 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최좌수를 찾아가 너무 과한 처사는 민심을 잃는 길이라며 만류했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최좌수는 이 진사의 조언을 묵살하며 법대로 집행할 뿐이라며 차갑게 내뱉었고 고을에는 다시는 다음과 같은 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고을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워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안타까움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박노인은 다은의 무죄를 주장하며 광장 한복판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남루해졌고, 목소리는 쉬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번뜩였으며, 마을 사람들 몇몇은 그 모습이 가여워 몰래 물 한 사발을 건네주며 위로했으나 최 좌수의 하인들이 눈을 부라리며 감시하는 통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은이 포졸들에 이끌려 광장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는데, 다은은 며칠간의 옥살이로 수척해졌으나 깊은 만큼은 잃지 않았고, 형틀 앞에 서서도 하늘을 우러러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여 구경하던 백성들은 저 아이가 정말 도둑질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다시금 품게 되었으며, 다은의 침착함은 오히려 최 좌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좌수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다은의 죄목을 낱낱이, 읊으며 관가의 보물을 훔친 죄는 죽어 마땅하나 네가 어려서 재주를 아껴 기회를 주었음에도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오늘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고,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최 좌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대운은 입을 열어 제가 훔친 것은 보물이 아니라 이 고을의 억울한 눈물이며, 제가 숨긴 것은 금괴가 아니라 당신들의 죄악입니다 라고 청가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고, 이 말은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으며, 당황한 최 좌수는 내 이놈 죽을 때가 되니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저 아이의 입을 막고 형을 집행하라 라고 소리 높여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물러서지 않고 관가 보물 창고의 열쇠는 좌수 어른의 품속에만 있는 것인데 어찌 12살 아이가 그 삼중 잠금을 풀고 보물을 가져갔겠습니까? 또한 금괴 아래에 적힌 제작 연도를 보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이미 이 고을 세금으로 들어왔어야 할 것들입니다 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은의 말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최 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으며, 다은은 이어 말하기를 진정한 도둑은 창고를 지키는 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자이지 밖에서 들어온 이가 아닙니다 라고 덧붙이자, 마을 사람들은 평소 최 좌수의 탐욕을 떠올리며 다은의 말이 옳다며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묘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달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은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며 당장 처단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으나, 다은의 논리 정연한 증거 제시 앞에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으며, 오히려 강선달이 다은의 집에 물건을 숨기러 갔을 때 떨어뜨린 그의 독특한 놀이개가 다은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확인하자 군중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운은 그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이것은 강선달이 제 방 구석에 금괴를 놓아두며 흘린 것인데 이것조차 제가 요술로 훔친 것이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강선달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 했고, 화가 난 마을 장정들이 그를 붙잡아 세웠으며, 이제 진실의 추가 서서히 다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최 좌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횡설수현하기 시작했답니다. 최 좌수는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덮으려 했으나 이미 깨어난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이제 다은을 도둑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등불로 보기 시작했으며, 다은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오직 정직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 월향이 겪었을 억울한 심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은의 활약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여 다은의 무죄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함성은 고을 전체를 진동시킬 만큼 거대해졌으며, 최 좌수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 다은의 재판은 고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을의 원님은 민심의 거센 파도를 느끼고 뒤늦게 나타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대은은 원님 앞에서도 당당히 최 좌수의 비리와 강선달의 범죄를 고발하며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청하였고 원님 또한 최 좌수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다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은의 지혜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의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었으며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며 최 좌수의 음모를 산산조각 냈고 마을 사람들은 다연의 그런 모습에서 돌아가신 월향의 강인한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은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한 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리며 여러분께서 제 말을 믿어주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닥칠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좌수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으나 이미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은의 존재는 이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고을 전체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대은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옥사 앞을 지키거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등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다은이 정말로 큰 인물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아이의 앞날에 꽃길만 열리기를 기도했으나 다은은 밤늦게 노인에게 할아버지, 이제 최 좌수는 저를 더 이상 평범한 아이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더 단단한 성벽을 쌓아야 해요 라고 말하며 다가올 제3의 시련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듯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깊은 물 아래의 소용돌이 같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고 대은은 옥에서 풀려나 박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은 이미 최좌수의 하인들에 의해 엉망이 된 상태였으며 대은은 아무 말 없이 부서진 세간사리를 정리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은 빛을 내뿜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대은의 이야기는 이웃 고을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가 먼 곳에서 학자들이 다은을 만나러 찾아오기도 했으나 대은은 모든 만남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박노인을 모시며 학문에 정진하는 평범한 소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으며 이는 최 좌수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으나 다은의 진심이 담긴 효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 좌수는 결코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제 고을 내부가 아닌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쳐 다연을 중앙무대에서 처단하려는 더 크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이진사는 다연을 찾아와 자네의 재능이 독이 되어 한양까지 불어닥칠 것 같으니 어서 피하게라고 권했으나 다연은 피하는 것은 도망일 뿐입니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비쳤습니다. 대운은 이제 단순히 한 고을의 문제를 넘어 나라 전체의 부조리함과 맞서야 할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그는 밤마다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빛을 보며 어머니 제가 지치지 않게 힘을 주세요라고 읊조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박노인이 등불처럼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다은은 외롭지 않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은을 부를 때 기생의 자식이 아닌 다은 도령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아이들은 다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현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등 마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럴수록 최좌수의 질투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드디어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다은의 출생에 관한 조작된 문서를 들고 한양의 형조판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은 다은의 삶을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어 놓을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대은은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견이라도 한 듯 조용히 짐을 챙기며 할아버지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강한 정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제2부의 긴박한 마무리였습니다. 한양으로 보내진 최좌수의 밀서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손을 거쳐 형조판서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고 그 속에는 다은을 역적으로 몰아쓰려는 온갖 거짓과 가머니설이 가득 차 있었으나 하늘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젊은 관리 어사허 문학이 이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조용히 고을로 내려오게 되었으니 이는 다은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이자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가 되었으며 고을에는 다시금 긴장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어사허 문학은 화려한 관복 대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마을 장터에 나타나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다은의 비범함과 최좌수의 포악함을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부정부패가 숨어 있음을 직감하였으며 특히나 죽은 기생 월향의 비극적인 사연을 들을 때는 붓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릴 정도로 깊은 분노와 연민을 느끼며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최좌수가 보낸 밀서의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은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을 틈타 박노인의 오두막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대운은 달빛 아래에서 낡은 서적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낯선 선비의 발자취 소리를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어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건네니 허문학은 다은의 대범함과 맑은 눈빛에 적잖이 놀라며 이 아이가 진정 소문 속의 천재임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허문학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대은에게 몇 가지 난해한 학문적 질문과 세상의 이치에 관한 문답을 던졌으나 대은은 막힘없이 그 핵심을 뚫는 답변을 내놓았고 그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기계가 가득 담겨 있어 허문학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대은은 선비님께서 보신 밀서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진실을 향한 의지뿐입니다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허문학은 이 아이를 돕기로 결심하는 동시에 최좌수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대은은 이미 어머니가 남긴 유품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박노인에게 어머니 월향이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시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놓았는데 그 안에는 붉은 실로 꿰매어진 작은 서책과 함께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 다은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답니다. 그 종이에는 월향이 살아생전 초에 좌수의 부정한 재산 축적 과정과 관청의 곡식을 빼돌린 내역을 몰래 기록해둔 장부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월향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자식을 위해 남겨둔 최후의 보루이자 세상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대은은 이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허문학은 그 장부를 살펴보고는 이것이야말로 최좌수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대은에게 며칠 뒤 열릴 고을 잔칫날에 모든 진실을 만천에 공개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으며 그때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최좌수의 감시를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좌수 또한 어사허 문학의 등장을 눈치채고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며 더욱 악랄한 수를 구상했는데 그는 고을의 무례배들을 모아 다은의 오두막을 습격해 증거를 없애고 대은을 영영 사라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 소식은 최좌수의 집에서 일하던 심성 고운 몸종을 통해 박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다은을 데리고 산속 깊은 동굴로 피신하려 했으나
다현은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어머니의 원한을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침착하게 무레배들을 물리칠 지략을 짜내기 시작했답니다. 대운은 마을 청년들 중 최좌수에게 원한이 깊었던 이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다현의 지혜로운 계획에 감복하여 기꺼이 목숨을 걸고 다현을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다현은 무레배들이 들이닥칠 시간에 맞춰 집 주변에 교묘한 함정을 파고 소리와 빛을 이용한 심리전을 준비하여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에 수십 명의 무레배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대은의 집을 포위하며 거칠게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나 방 안에는 다현 대신 허수아비만이 앉아 있었고 당황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현의 신호에 맞춰 마을 청년들이 사방에서 횃불을 밝히며 나타나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운은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며 너희들이 쫓는 것은 한 아이의 목숨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양심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물러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고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기가 꺾인 무레배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었으며 대현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지식만 높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레배들의 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좌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관청의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대현을 체포하려 했으나 이미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현이 가진 비밀 장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최좌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대현을 보호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항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선봉에 서서 관청의 포졸들에게 이 아이는 우리 고을의 희망이자 진실의 상징이다. 감히 누구도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외치며 대현을 감쌌고 포졸들 또한 자신들도 고을의 백성이기에 차마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대현은 품속에 갈무리한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이 고을을 좀먹은 악의 뿌리를 증명할 기록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대운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퍼져나가 관가 마당까지 도달했고 최좌수는 자신의 방 안에서 창백해진 안색으로 떨고 있었으며 이제 모든 상황은 다현이 의도한 대로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와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현은 어사 허문학에게 다가가 선비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관가마당에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허문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 또한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하마 라고 화답하니 두 사람의 굳건한 약속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뜨겁게 타올랐으며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죽은 월향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겠구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대현은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빚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어머니 내일이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죄가 밝혀질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의 방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월향이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고을에는 평소보다 일찍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관가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장엄하기까지 했으며 다현은 정갈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박노인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을 사람들이 든든한 성벽처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좌수는 마지막까지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호령하며 다현을 역적으로 몰아쓰려 했으나 어사허문학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어사출두를 선언하자 광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좌수는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나 대운은 냉철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참회 뒤에 오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사허 문학은 다은이 제시한 월향의 장부와 최좌수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신문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좌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혈을 짜냈으며 월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탄식했으나 다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최좌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다은의 천재적인 변론과 깊은 학식은 어사를 비롯한 모든 관원을 감탄케 했고 특히 법전의 구절을 인용하며 권력자의 책임과 의무를 설파할 때는 장내에 엄숙한 침묵이 흐를 정도로 대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한 고을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숭고한 과정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좌수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강선달을 비롯한 부역자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광화마당에는 백성들의 환호성과 눈물이 뒤섞여 장관을 이루었고 대운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다은을 껴안고 아이고 우리 다은아 정말 장하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춤을 추겠구나라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우리가 못난 어른이라 미안했다. 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으나 다은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끝자락에서 예기치 못한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는데 그것은 다은의 친아버지가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던 고결한 선비였다는 사실이었으며 월향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생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다은을 키워왔던 것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다은의 비범함이 어디서 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다은의 가문 또한 복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은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듣고 잠시 충격에 빠졌으나 이내 어머니의 고결한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선비의 기림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원대한 포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사허 문학은 다은의 재능과 성품을 높이 사한양으로 함께 올라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다은은 아직 이곳 고을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입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며 마을에 남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 어사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은은 재판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어머니 월향의 무덤을 찾아가 꽃 한 송이를 올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가 약속드린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속삭였는데 그때 무덤 주변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다연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날아갔으며 다연은 그것이 어머니의 화답이라 믿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을은 이제 최좌수의 폭정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몰수된 재산으로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가 축조되었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이 세워지는 등 다은의 지혜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으나 다은은 여전히 예전처럼 박노인을 모시며 소박한 오두막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의 명성은 이제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은을 볼 때마다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다은은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은을 찾아와 해결책을 묻곤 했는데 다은은 항상 공평무사한 판결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 마을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천에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다은의 나이도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의 기품을 갖추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은은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내면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은은 가끔 밤마다 마을의 평화로운 등불을 바라보며 진정한 천재성이란 남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제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바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다은이 가진 가장 큰 힘이자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한양에서 다은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원수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다은의 존재를 경계하며 암살자를 보냈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으며 대은은 이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다은 도령은 우리가 지킨다라며 자발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우는 사람들의 사랑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이제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갈 결심을 굳히게 되었으며 박노인 또한 이제 때가 되었다며 아이의 짐을 챙겨주며 눈물을 훔치는 장면으로 제3부의 막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여러분께서 서로 돕고 아끼며 이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는 여러분의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약속하는 증표를 들고 오겠습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밤새도록 횃불을 밝혀 그의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으며 다은의 뒷모습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은은 박노인과 함께 정든 고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에 올랐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장부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가득 차 있었으며 이제 한양의 거대한 권력 암투 속으로 뛰어드는 다은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웅장한 한양 도성의 숭례문 앞에 섰는데 성벽의 거대함에 주눅이 들 법도 하건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도성 안의 수많은 사람과 화려한 고관대작들의 행차를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응시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한 척의 배처럼 당당하고 의연하여 길을 가던 선비들도 무심코 그를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도성 전체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한양에 도착한 다은의 소문은 이미 그의 발걸음보다 먼저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12살 천재 아이가 세도가의 비리를 밝히고 백성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도성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며 특히나 과거 다은의 아버지를 시기하여 모함했던 김대감 일파는 이 소식을 듣고 대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떻게든 그가 임금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한양의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남산 및 작은 방을 빌려 박노인과 함께 머물며 다가올 특별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종이 살 돈이 없어 바닥에 물로 글을 쓰고 담벼락의 수추로 문장을 적어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사람들은 저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신동이라며 먹을 것과 헌책을 가져다주며 그를 응원했고 대현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어머니의 유품을 품에 안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었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 창경궁 앞마당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대연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는 그 누구보다 웅장했으며, 시험 문제로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방책을 논하라는 명이 떨어지자 다연은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폭포수처럼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문장은 살아 움직이는 용과 같아 옆에서 지켜보던 시험관들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써 내려간 답안지에는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외운 것이 아니라 실제 고을에서 보고 느낀 백성들의 고통과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행정의 혁신, 그리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을 법의 엄중함이 서리빨 같은 논리로 담겨 있었으며, 시험관들은 이 글이 정녕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믿을 수 없어 수차례 다시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으나, 김대감의 사주를 받은 일부 관리들은 이 글이 불온하다며 다연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험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직접 모든 답안지를 검토하시던 중 다연의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탄식하시기를, 이 글은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과 세상을 꿰뚫는 희안이 담긴 보배로다. 당장 이 글을 쓴 자를 불러들여라 라고 명하셨으며, 다연은 수많은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정전 앞마당으로 불려나가게 되었고, 그는 임금님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예를 갖춘 뒤 자신의 신분과 그동안 겪었던 고을의 부조리, 그리고 어머니 월향의 비극적인 죽음을 담담하면서도 절절하게 고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다은의 말을 가로막으며, 저 아이는 천한 기생의 자식으로 신분을 속이고 조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맹랑한 놈을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소서라고 소리쳤으나, 다은은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비밀, 장부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증명할 마지막 서신을 꺼내어 높이 들며, 임금님, 이 장부에는 김대감과 최좌수가 결탁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을 수탈한 기록이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임금님은 다연이 바친 장부와 서신을 꼼꼼히 살피셨고, 그 속에는 김대감이 수년간 저질러온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에 격노하신 임금님은 당장 금부도사를 시켜 김대감의 집을 수색하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장부에 적힌 그대로의 막대한 은금보화와 반역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도성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환호했고,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포박당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대연의 눈에는 비로소 어머니의 하늘푼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심판은 궁궐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도성 백성들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은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권력을 사사로이 쓰는 자는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사자후를 토해냈으며, 그 목소리에 감복한 백성들은 다은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정의의 사자로 칭송했고, 오랫동안 권력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사람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임금님은 다연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시고 정승의 품계를 내리셨으며, 대연에게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과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암행어사의 직위를 수여하시며, 다시 그 고을로 내려가 남은 비리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돌보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다은은 왕의 하사품을 정중히 거절하며 저는 오직 백성으로 살며 그들의 곁에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답하여 임금님을 더욱 감동하게 하였고, 결국 대운은 명예로운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운이 다시 고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최좌수는 이미 한양의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전 재산을 버려둔 채 야반 도주하려 했으나
다연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관가마당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는 다연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다연은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베푼 것은 자비가 아니라 매질이었소 하지만 나는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단하겠소 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최좌수는 고을에서 추방당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가 차지했던 부정한 토지와 재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 가난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대우는 이 모든 과정을 강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으며,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다은 도령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정한 지도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후 다은은 가장 먼저 박노인을 모시고 어머니 월향의 무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묘역을 단장하고 제를 올렸는데, 그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매를 맞고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름을 빛내고 이 땅에 정의를 심었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으며,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와 다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곁에 있던 박노인은 월향이가 기뻐서 아들을 안아주는 모양이로구나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무덤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고, 대우는 관직에 나가는 대신 마을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품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였으며, 다연의 서당에는 인근 고을에서도 배움을 청하러 오는 학동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마을 청년들은 다연의 가르침을 받아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농사법을 개선하여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답니다. 대우는 밤마다 박노인과 마당에 앉아 은하수를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박노인은 다연아, 네가 한양에서 큰 벼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골에 남은 것이 후회되지는 않느냐라고 물었고, 대연은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지 화려한 궁궐보다 이곳의 풀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제가 배운 학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드는데 쓰여야 하니까요. 라고 답하여 노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이어졌습니다. 최좌수가 떠난 자리에는 마을 공동체의 회의소가 세워져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서 말하고 함께 해결하는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대우는 이곳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의 판결은 항상 자애로우면서도 공정하여 원망을 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은을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처럼 아끼며 존경하게 되었으며, 고을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나그네들도 쉬어가는 명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또한 어머니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배움터를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상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다연의 명성과 지혜 앞에서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으며, 다연은 그들에게 신분은 바꿀 수 없어도 영혼의 높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희망을 심어주었고, 이 배움터를 통해 재능을 꽃피운 많은 이들이 훗날 다연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연의 나이도 청년으로 접어들어 그의 기품은 더욱 고와해졌으며, 전국 각지의 명망 높은 학자들이 다음과 학문을 논하기 위해 마을을 찾아와 머물다 가기도 했는데, 그들은 다은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돌아갈 때는 항상 대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갔으며, 마을은 이제 단순한 상골고을이 아니라 지혜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학문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고, 다은은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을 지켜준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돌리며
겸허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다은의 낡은 오두막을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주려 했으나 다은은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극구 사양하였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 대신 마을 어귀에 다은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주변에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나무들을 심어 대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다은은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황금물결로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대은은 박노인에게 할아버지, 이제는 정말 농부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보람찬 결실로 돌아오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노인은 허허 웃으며 다 이게 내 덕분이다. 너는 우리 고을의 복덩이야 라고 화답하며 평화로운 가을 오후의 정취를 만끽했으며, 마을 곳곳에서는 풍년가를 부르는 소리가 흥겹게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고, 대은의 가슴 속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퍼져나갔고, 이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며 탐관 오리들에게는 준엄한 경고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매맞고 죽어가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슬픈 수식어 대신 하늘이 내린 지혜로 세상을 구한 성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대은은 그러한 칭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박노인의 아침상을 차리는 효행을 실천하며 평범하지만 비범한 성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으니 이것이 다은이 원하던 평화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대은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을께 나가 물수제비를 뜨며 자연의 이치와 삶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냈으며, 대은은 그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제2, 제3의 대운을 발견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마을은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다음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번영을 누릴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대우는 방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품인 장부를 정리하여 관아의 기록 보관소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후세의 관리들이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는 책장을 덮으며 이제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린 뒤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화사한 꽃밭에서 춤을 추는 어머니의 밝은 모습이 나타나 다은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니, 이것으로 다은의 길고 험난했던 투쟁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의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 다은이 그토록 바랐던 평화가 온 고을을 따스하게 감싸 안게 되었으며, 마을의 아침은 더 이상 광가의 서슬 퍼런 호령 소리가 아니라 나무집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과 맑은 새소리로 시작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는데, 다은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박노인의 방 앞에 따뜻한 숭늉을 놓아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였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투지 대신 깊은 호수와 같은 인자함과 평온함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성자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은을 대할 때 신분이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그가 보여준 지혜와 덕망을 우러러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으며,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정제는 매일같이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다은의 가르침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는데, 다은은 그들에게 어려운 학문 대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돌아가신 월향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고을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어느덧 팔도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마을로 칭송받게 되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점심 무렵 마을 광장에서는 다은의 공덕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렸는데,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떡과 술 그리고 풍성한 나물들이
상위를 가득 채웠으며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대은의 손을 꼭 잡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이게 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도운 덕이고 네가 곱게 자라준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대은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근심은 다 잊으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을 지켜주세요라고 화답하여 잔치 분위기를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전에 다은을 핍박했던 최좌수의 하인들이나 방관했던 이들도 모두 초대되어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다은은 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술을 권하며 과거의 매듭은 이미 풀렸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한마을 사람으로 정을 나누며 삽시다. 라고 너그럽게 말하여 그들의 부끄러웠던 마음을 씻어주었으며 사람들은 다은의 드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감복하여 그를 위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고 마을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산 너머까지 메아리치며 온 천지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대은은 잔치가 끝난 뒤 홀로 어머니 월향의 묘소로 향했는데 이제 그곳은 거친 잡초 대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작은 정원이 되어 있었으며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정의는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으니 부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평온한 영면을 누리소서라고 고백했고 그때 보랏빛 나비 한 마리가 다은의 콧등에 잠시 머물다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다은은 그것이 어머니의 따뜻한 입맞춤이라 믿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은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냇가로 나가 자연의 섭리를 가르쳤는데 물이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며 돌멩이 하나도 제자리가 있듯 우리 각자도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이유가 있단다. 라고 다정하게 일러주었으며 아이들은 다은의 무릎에 매달려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어떤 아이는 도령님 저도 나중에 도령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라고 다짐하여 다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으며 이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적어도 다은이 겪었던 아픔은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은의 집 마당에는 박노인과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는데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세상 그 어느 산의 진미보다 향기로웠으며 다은은 어른들께 일일이 밥을 퍼드리고 반찬을 놓아드리며 효심을 다하였고 어른들은 다은아 이제 너도 혼처를 알아봐야지. 이렇게 좋은 인재를 혼자 두는 건 고을의 손해야라며 농담 섞인 걱정을 건네자 대은은 수줍게 웃으며 저는 그저 지금처럼 마을 분들과 도란도란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답하여 마당 가득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였습니다. 대은의 명성을 듣고 한양에서 다시 내려온 어사허 문학은 다은의 변함없는 소박함과 마을의 변화를 보고 감탄하며 자네는 정말 나라의 큰 보배로다. 궁궐의 높은 자리보다 이곳의 흙냄새를 선택한 자네의 깊은 뜻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겠네라며 존경의 뜻을 표했고 다은은 어사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이 평화가 가능했습니다라고 공을 돌렸으며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차를 나누며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밤늦도록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깊이는 도성 안의 어떤 학술 토론보다도 실질적이고 숭고한 것이어서 곁에서 지행하던 아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고 집집마다 창문 사이로 배어나오는 은은한 등잔불빛은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빛처럼 아름다웠는데 다은은 방 안으로 들어와 오늘 하루의 일들을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의 재능이 오만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했고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세상에 천한 신분은 있어도 천한 마음은 없으며
진정한 지혜는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다은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독여주는 자장가가 되어 방 안 가득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노인은 옆방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깊은 잠에 들었고, 대은은 조용히 일어나 노인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기적이 온 마을을 바꾸었음을 상기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별은 마치 어머니 월향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대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고, 대은은 이제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되었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대우는 마을 입구에 서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에게 주먹밥과 맑은 물을 건네며 먼 길 가시는데 힘내십시오. 우리 고을의 정을 듬뿍 담았으니 어디를 가시든 평안하시길 빕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고, 나그네들은 다은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이 고을은 듣던 대로 인심이 천국 같구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음을 믿었고, 마을의 모든 길은 이제 단절의 벽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통로가 되어 팔도 강산의 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마을의 서당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차 올랐고, 다은은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소중함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학동들은 다은 훈장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는데, 수업이 끝날 때면 항상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전통을 만들어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동을 먼저 배우게 하였고, 이러한 다은의 교육 철학은 훗날 이 고을에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라를 바로잡는 기틀이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이는 매맞고 죽어간 한 기생의 아들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개는 안악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대은의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최좌수의 눈치를 보며 한숨 섞인 밥을 먹었을 거야. 정말 하늘이 내린 신선이 따로 없다니까라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우물 주변에서 나비를 쫓으며 뛰어놀았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웠으며, 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은 고초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으며, 이제 이 마을에서 눈물은 오직 기쁨의 눈물뿐임을 모든 만물이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대우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숲속으로 들어가 이름 모를 약초들을 캐어 마을의 병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는 의술을 정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으나 타고난 영민함으로 고소들을 섭렵하여 웬만한 의원보다 나은 처방을 내리곤 했으며, 병석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다은의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 일어나 앉을 때면 다은은 마치 제 할머니가 나은 듯 기뻐하며 춤이라도 출 기세로 좋아했고, 사람들은 그런 대은을 보며 저분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분이야 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으며, 대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깊어 낙엽이 지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어느 밤, 다은은 박노인과 함께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노인은 다은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온 고을을 밝히고 있으니 월향이도 저 세상에서 나를 보면 고맙다고 절을 하겠구나라며, 허허 웃었고, 다은은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100살 넘게 사셔서 제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셔야지요 라고 응석 섞인 대답을 하여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게 했으며,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우는 마을의 행정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가난한 이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며 마을에 공동창고를 만들어 흉년이 들어도 굶는 이가 없도록 대비책을 세웠는데 이는 훗날 다른 고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고 대은은 이 모든 공로를 마을자치위원회에 돌리며 자신은 그저 조력자일 뿐임을 강조하는 겸손함을 보였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마을을 가꾸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고을의 민주적인 문화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다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숯을 굽고 땔감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방에 넣어주었는데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다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옷은 검댕이 묻어 얼룩덜룩해졌으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으며 노인들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다은은 할머니 방이 따뜻해야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라며 손을 비벼드렸고 이 따뜻한 온정은 겨울의 추위도 녹일 만큼 강렬하여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우는 또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세워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는 책은 세상을 보는 창이며 지혜는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다라고 말하며 무지에서 오는 불행을 막고자 노력했으며 밤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청년들의 모습은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이곳에서 공부한 이들이 훗날 다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선비들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다은이 뿌린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은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품성은 한결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은을 찾아와 길을 물었고 대은은 언제나 정성 어린 답변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며 고을의 평화는 이제 견고한 성벽처럼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고 다은은 자신의 삶이 매맞고 죽어간 어머니의 한을 푸는 것을 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숭고한 여정이었음을 되새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잔잔한 달밤 다은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아 밤공기를 마시며 깊은 명상에 잠겼는데 그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살려준 박노인, 지켜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실어준 어머니의 영혼에 깊은 경의를 표했으며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완전한 평화에 도달했음을 느꼈고 그의 영혼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넓고 깊어져 온 세상을 품을 듯 웅장해졌으며 대은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다은이 남긴 지혜와 사랑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다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다은은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대은의 신화는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정적만이 가득한 시간. 대우는 마지막으로 촛불을 끄기 전 창밖의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여러분,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여러분의 꿈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비가 내릴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은 결국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니 부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을 빌어주었고 다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잠든 이들의 머리맡으로 찾아가 달콤한 평안을 선물했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매맞고 죽어가는 기생의 아들이 하늘이 내린 천재가 되어
세상을 구한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다은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어 남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무거운 생각을 접어두고 다은이 약속한 평화로운 나라로 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깊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